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평택시 병 지역구입니다. 그러면 평택시 가불병 중에서 어느 지역입니까? 한 가운데입니까? 그 시청 부근에 네. 중심지가 제 평택시 병이고요. 이번에 인구가 많이 늘어서 하나 새로 신설된 신설구입니다. 네. 네. 다들 인구 절벽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평택시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빠르게. 예, 1년에 한 2, 3만 명씩 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도농복합 도시라서 또 농촌 지역은 또 인구 소멸 문제가 또 심각하기도 합니다. 네. 국회에서는 어디 위원회입니까? 이제 정무위원회 소속이죠. 정무위원회. 네. 주로 금융기관 네. 다루는 네, 곳이군요. 금융과 공정위, 예. 네, 국민권익이랑 국가보훈부, 총리실 등이 이제 소관기관입니다. 네. 그 지난 주말 토요일이죠. 장애 집회 열렸지 않습니까? 네네.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일단 이번 주 토요일, 지난 토요일은 비가 좀 많이 왔고 좀 추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시민들이 같이 했고 지금 현재 그 국정 상황에 대한 그 비판들적인 그런 목소리들이 시민들의 열기가 되게 뜨거웠다 이렇게 보고 이게 이제 그 주로 뭐 여당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주로 뭐 추산으로 참가자가 얼마 있다 이거 가지고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숫자에 대한 의미 부여보다는 지금 이게 현장에서 하는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집회 외에도 전부 다 그 요즘은 유튜버가 발달돼 있어서 실시간으로 동시로 이렇게 그 같이 하는 그 시민들도 대단히 많고요. 네.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교수와 학생 그리고 직능, 종교, 이제 해외 동포 교수님들까지 시국선언에 지금 동참하는 분들이 수천 명이 지금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분위기들을 정부 여당이 제대로 좀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 민심에 대해서 그 민심이 원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국정주도 빨리 전환하고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털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지 계속해서 뭐 우리 야당이 그 집회에 나간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논조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 집회였습니까? 아니면은 그 시민단체하고 함께 연대하는 집회였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집회를 별도로 잠깐 했고요. 그 외에 이제 거부권 거부 비상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집회에 이제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간 것이고요. 주체는 이제 시민단체가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그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네. 예. 뭐 지난번 집회 때부터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 주도로 하는 그 집회여서 우리가 너무 당 주도로 한다거나 이런 이미지나 이런 느낌을 줘서는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서 또 시민들 자발적인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좀 바꿨습니다. 네. 이번에도 파란색 당 유니폼 이거를 입지 말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 뭐 구체적인 그런 지시 같은 건 있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를 딱 드러나게 이렇게는 일부러 그렇게 고의로 뭐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정도 얘기가 있었던 거죠. 네.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 때도 보면 이제 시민단체가 먼저 하고 당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시 야당이 이제 그 흐름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좀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건가요? 어쨌든 지금 두 가지 관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당이 처음에 이제 그 국민행동이라는 이제 집회를 시작했던 것은 김건희 특검법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도 그 기존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제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개의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 거부권 거부 비상행동도 있고 퇴진연대도 있고 촛불행동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외치는 구호들이 뭐 탄핵도 외치고 있고 하야도 외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뭐 탄핵이나 하야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에서 우리는 이제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는 가지고 지금 저희는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
말씀드렸지만 시민사회 주도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고 각종 시국 선언들도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네. 빨리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냥 미봉책으로 이렇게 야당에 대한 비판, 그 야당이 뭘 한다, 뭐 야당이 주장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마이크를 잡지 않았는데 그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은 마이크를 잡았잖아요. 네. 이거 이번 집회 발언에 보면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 이렇게 구체적인 시한도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 6개월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왜 6개월이라는 시한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다중이 모여 있는 집회 장소에서 보면 좀 뭐랄까 이렇게 좀 피부를 확 와닿는 표현들을 좀 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올해도 1%대 성장이 멈출 것이고 내년에도 1.9%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작년에도 1%대 1.4%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1%대로 성장한 것은 역대의 오일 쇼크 때라든지 뭐 IMF 때라든지 또는 코로나19 시대 때 이럴 때 외에는 없었거든요. 정말로 그 경제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고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900조에 지금 육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받는다는 카드론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를 지금 찍고 있거든요. 경제 상황은 진짜 좋지 않고 민생이 지금 파탄나는 이런 그 상황들. 거기에다가 또 그 외교나 안보나 또 남북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되게 불안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일차적인 무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무능력함을 넘어서 무책임한 모습들로 계속 일관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다 더해서 이제 뭐 최근에 그 명태균 게이트라 해서 국정농단, 뭐 여론 조작, 공천 개입 이런 것들 주가 조작에 이어서 이런 것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민심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중간에 그만둬야 된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지금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것이 또 압도적 민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이제 보내는 그런 그 메시지였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민심이 결국은 윤석열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 의미까지 담아서 그 국민들에게 호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6개월이라는 그 시한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지금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재판 지체와 지연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는 633이라고 하는 일종의 강행 규정이죠. 네. 이거를 지켜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재판에서 1년 징역형 실형이 나왔는데요. 집행유예 2년으로요. 근데 이게 1심이 뭐 20개월 넘게 상당히 길게 끌어졌지만 2심, 3심이라도 633 원칙에 맞춰서 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는 메시지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3심이 6개월 안에 끝나게 돼 있는 것이고 1심의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그 의원직 박탈형보다도 낮은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이제 일부에서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6개월 후면은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이 박탈되고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그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네. 또 434억 원의 선거 보전 비용도 당에서 이것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되니까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어쨌든 끝장을 내자라고 하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그 633 원칙을 지키더라도
6개월 뒤에 이제 일단은 1심에서 유죄가 났지만 저희는 그게 사실관계 잘못된 사실관계 터잡은 잘못된 법리가 적용된 선고다. 그래서 항소를 좀 했고 충분히 항소와 그 상고심 통해 갖고 저희가 무죄를 그 받을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헌법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3개월 뒤에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대법원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만약 가사 100% 저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 6개월 뒤에 그러니까 그 출마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뭐 대선 후보 되려면 그게 이제 무죄라든지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져야지 출마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그런 가정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 나기 전에 그 저기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하야시킨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과정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장은 모든 걸 기승전 이재명 그 방탄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그 물타기적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준규 사건도 사실 무죄 판결을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그 뭐 사진이라든지 또는 그 백현동과 관련된 그 새로운 또 증거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저 국무총리실의 문서도 새로 나왔고 또 당시에 성남시에 근무했던 전 국장의 새로운 증언들도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항소심에 다퉈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의원님 그 정무위에서 활동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게 이제 금융이나 이 재무 쪽을 이제 처리하는 겁니다. 당에서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네네. 지금 그 두 가지 그 현안이 있습니다. 우선 금투세 유예 2년 유예에 당론이 결정이 됐다 그러더군요. 네. 예, 오늘 처리가 됩니까? 금투세가 아니라 가상자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상자산. 네네. 아니 금투세도 있고 그다음에 금투세 가상자산도 폐지는 이미 있고. 결정했고요. 금투세 폐지는 이제 결론이 났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법을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폐지로 당론이 결정되는 순간 없어지는 겁니까? 가상자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금투세도 지금 폐지 법안이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법안은 어쨌든 처리가 돼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폐지 법안이. 네네. 예. 그다음에 가상자산은 2년 유예. 네,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내년 1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었는데 2년 유예하는 거로 네. 그렇게 어제 이제 박찬대 원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그 두 법이 다 지금 이제 처리가 됩니까 오늘? 오늘 이제 여야가 합의가 되면은 이제 처리되는 것이고요. 지금 아직 그 처리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입장이 그러니까 뭐 여당과 똑같으니까 그 처리한 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도 환영하는 입장이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야 합의로 금투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2년 유예는 이제 곧 처리가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처리돼야 되는 거죠. 그와 별도로 지금 상법 개정은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네. 그 상법 개정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나라 그 주식이 우리나라라고 하시죠. 예, 우리나라 주식이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소위 말해서 PB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로 뭐 부동산으로 따지면 평당 단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이 거의 0.8% 정도 수준인데 주요국은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퍼라고 하는 PER이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 그 비율도 우리는 한 8배에서 9배 정도 되는데 주요 그 국들 같은 경우는 한 18배 정도 되거든요. 이게 낮다는 것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저평가되는 것도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짐바브웨 다음으로 뭐 낮다 이렇게 정도로 상당히 저희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그 경제 규모는 세계 10대 강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MSCI라는 그 증시 그 지수에 대해서는 선진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고 신흥국 지수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만큼 코리아 우리나라의 주식에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럼 저평가된 이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 물적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이랬을 때 그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의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들이 그동안 쭉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95년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 LG화학에서 NG엔솔로 또 물적 분할하는 것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두산 박객과 로보티스 간의 합병 등에서 그 소액주들이 피해보는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인지 소액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을 불신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불법적인 공매도라든지 또는 유상증자라든지 또는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네. 자본시장이 그 소액주주들한테 불축의 그 피해를 끼치는 사례들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두어서는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상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게 상법 개정을 하게 된 이제 그 취지이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상법은 이사회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를 지게 되어 있고요. 네. 주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의 내용은 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네. 확대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사회가 지금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 이사회가 거수기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회 이사가 이사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지금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거수기에 멈추고 있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좀 독립이사로 이름도 좀 바꾸고요. 네. 그 독립이사의 그 숫자도 3분의 1로 좀 강화시켜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좀 강화시키고 그럼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도 그전에는 거의 지배주주들이 다 일방적으로 선출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서 소액주주들이 그 이사의 수만큼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소액주주들이 이사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루트를 좀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주들의 목소리들을 그 회사에 전달하는 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주총회 통해서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전자주총도 병행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 상법 개정의 골자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기업이나 이제 그 기업 오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경제계는 이 상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또 R&D라든지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것들이 좀 어려워질 것이고 또 소송이 남발될 것이고 외국인 해치 투기자본들의 그 이사회 장악이 가속화될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현재 그것은 그럼 지금까지 상황을 제가 아까도 주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지난 9월 12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미국 증시는 평균 16%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코스닥은 15.6% 하락했습니다. 이게 증시의 현실인데 그 증시가 이렇게 저평가되는 원인을 만든 게 바로 네. 그 대기업과 오너 특수관계인들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투자자 보호제도의 미흡에서 기인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지 투자가 활성화돼서 기업들한테 그 자금이 유입돼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선순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기업들이 반대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OECD의 거버먼스 표준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제 반대하는 그 논거를 보면은 결국은 지배주조, 특수관계인, 그 오너, 경영권 편법, 그 경영진 마음대로 이렇게 회사를 그 운영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허들이 새로 생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근본적으로 이런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의 거버넌스들이 선진화되고 MSCI의 선진국 지수를 편입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자본 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자금이 많이 유입되면 기업한테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 한국 증시의 저평가. 네. 사실 이거는 그 주주들의 가치 잠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 1,4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자신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기업 그 오너들 이 기업 소유주들의 이해관계를 떠난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뭔가 이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네, 이런 취지의 설명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증시 자금이 그 최근 5년 사이에 10배 이상이 미국으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예. 2019년 11조 정도가 저 미국의 투자가 미국 증시로 갔었는데 지금 미국 증시 투자하면 돈 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예, 미장으로 투자자들은 떠나고 떠날 있는 수 있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저평가되어 있는 자본시장 쪽에 우리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 다시 이렇게 유입을 시키기 유입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라도 이런 식의 예. 합리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토론회를 한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이 논의의 직접적 상대는 경영계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한국경제인협회는 참석을 배제시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참석을 안 합니까? 아니면은 오지 말라고 그러신 겁니까? 그거는 이제 이 공개 토론회 4일날 있는 공개 토론회는 경영계하고 네. 투자자들 같이 이제 네. 이재명 대표가 같이 이제 참석을 해서 하는 이제 토론회인데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도 경제계랑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 TF에서 간담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나라에 경제단체가 8개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한경협 말씀하신 한경협은 참석을 좀 배제를 시켰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예전에 정경련 그렇습니다. 이죠. 예. 지금 이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경련이 해체됐죠. 그래서 해체된 네. 원인이 당시에 그 국정농단하고 정경유착 때 그 연루돼서 그래서 해체가 된 거거든요. 그 이름만 바꿨는데 그 당시에 이 정경련은 그 이제 연구 쪽으로만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바꿔서 한경협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상징성이 있는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그런 단체들을 여기에 이제 참여시키는 건 상징성 측면에서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한경협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네. 뭐 삼성이나 LG, SK, 현대차 이런 데 아닙니까 대부분 이런 곳이 대부분 다른 7개의 단체에 다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중복 그 멤버십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장협회, 상장사 네. 협회라든지 뭐 그런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다 하죠. 그 금요일 날 하는 간담회에서도 뭐 삼성이나 뭐 LG 이런 데 다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 외에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예산안 오늘 처리합니까? 우리 일단 어제 그 삭감한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 상정을 시켰죠. 네. 상정을 시켜서 이제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세수결손이 3주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 지역화폐라든지 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인지 이런 걸 좀 증액하고 불효불급한 예산 외에 사실 그 쌈짓돈이라고 할 수 있는 특활비라든지 예비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삭감하는 그런 내용들로 계속 그 정부와 여당과 협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삭감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증액을 할 수 없다라고 정부 여당의 네. 강력이 나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어제까지 그러니까 30일까지 그 예결위의 그 활동 기간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이걸 결의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올해 본회의 상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삭감안으로 올렸는데 네. 지금도 뭐 우리 당의 입장은 여당에서 정부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더 논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정을 네. 제시하면 충분히 더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군요.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